인도불교 사상과 역사 33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가 간략히 소개드렸던 중관학이죠. 그러니까 중관학에서 구사하는 논리를 중관논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공의 논리죠. 그러니까 뭐 색즉시공 공실색 아니면은 뭐 무안이비설신이 눈도 없고 귀도 없다 할 때 왜 없는지 왜 색이 공한지 참 우리가 궁금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실제 인도 불교에서는 철저하게 그걸 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 이제 그런 논설을 많이 작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론인데요. 이 용수보살께서 저술한 그 중론에 이제 입각해서 제가 중간 논리에 대해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중간 논리는 어쨌든 그 발생 동기는 이 부파불교 시대에 불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그런 부파불교 논사들이, 그러니까 소승불교 논사들이죠. 이분들이 이 부처님의 교법에 대해서 집착을 해서 그것을 각각 제각각 나름대로 체계화시켜 보니까 여러 가지 모순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런 모순의 발생 이유에 대해서 이제 상세히 설명을 해주고 또 이 교법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 취지가 아니다 하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서 중간 논리가 구성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중간 논리는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열반의 논리, 혹은 해탈의 논리, 혹은 연기의 논리, 혹은 충동 논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조금 쉽게 현대적으로 풀어서 설명한다면은 반논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논리. 그래서 이 중간학을 반논리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자는 반대하다 할 때 반자죠. 보통 이제 반논리학, 뭐 이런 개념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논리학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논리학. 근데 이제 이 중간 논리는 이 반논리학입니다. 반논리학. 논리를 부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학은 우리의 생각이 쌓아지는 그런 법칙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논리학이고, 그러니까 서양에서, 그러니까 기원전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집대성된 이래 한 2000년간 거의 변하지 않고, 우리의 사고의 아주 법칙이다. 우리 우리가 생각이 작동되는 그런 원리다. 법칙이다. 라고 믿어져 와요. 근데 이제 근세에 와서, 최근에 와서 이 논리학도 어떤 구성된 체계일 뿐이지, 약속 체계일 뿐이지, 이 보편타당한 진리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서양 논리학자들이 자각을 하기 시작을 하죠. 어쨌든 이 논리학은 이 사고가 구성되는 법칙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인데 이 중간 논리는 반논리학입니다. 그래서 일단 논리학과 이제 대비시켜서 이 중간 논리, 반논리학을 설명드리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논리학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현대 논리학, 그러니까 이제 서양 논리학 책을 보면은 큰 내용이 구성이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는 생각이 작동되는 그런 원리가 바로 논리인데, 그러니까 물리학 경우는, 물리학 하면은 물질의 어떤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심리학 하면 우리 마음의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생리학 할 경우에는 우리의 신체, 의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신체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신진대사를 하는지 하는 데에서 연구하는 것이 바로 생리학이죠. 논리학은 우리의 사고가, 생각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생각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구성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요소가 이제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개념입니다. 개념. 개념은 하나의 단어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죠. 개념은 백목이다, 칠판이다, 지우개다, 사람이다, 나다, 너다, 세상이다, 삶, 죽음, 이게 다 개념이죠. 하나의 단어들이죠. 그러니까 국어사전에 단어가 수만 가지가 나오듯이 이 개념도 수만 가지가 있죠. 이런 개념의 벽돌들을 조합을 시켜서 이게 쌓아 올려갖고서는 어떻게 됩니까? 판단을 만들게 돼, 판단. 그러니까 개념만 가지고는 우리 생각이 구성되지 못하죠. 그래서 산이 높다, 바람이 분다, 사람은 죽는다, 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판단이죠. 판단은, 그러니까 개념은 낱낱이 하나씩 되어 있는 것이 개념이고요. 판단은 최소한 개념 2개 이상이 이제 연결이 돼야지 하나의 판단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린다, 그 다음에 바람이 분다 같은 일이 판단이죠. 산이 높다, 사람은 죽는다. 이게 다 판단이죠. 또 판단만 가지고, 개념과 판단만 가지고도 우리의 생각이 구성되지는 않습니다. 하나가 더 필요하죠.
뭐냐 하면은 추리죠, 추리. 추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사실에 입각해서 지금 인식되지 않는, 지각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추측하는 것이 바로 추리죠. 그래서 이 추리는 보통 여러분 이 추리할 경우에 아마 이 고등학교 시절에 이 3단 논법을 배웠을 겁니다. 3단 논법. 3단 논법이 뭐니까? 세 개의 판단에 의해서 이제 어떤 이 추론을 이제 구성하는 것이 바로 3단 논법이죠. 예를 들면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하는 첫 번째 판단. 두 번째,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하는 두 번째 판단. 이 두 판단을 합할 경우에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소크라테스는 이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이 3단 논법이죠. 이렇게 3단 논법에 의해서 이 알지 못하는 결론을 추측해내는 것이 바로 추리죠. 그래서 개념이라는 것들에 의해서 판단의 기둥을 세운 다음에 추리라는 집을 지어가듯이 우리의 생각이 작동된다. 이렇게 얘기가 있죠. 근데 이 반논리학인 중간 논리에서는 개념도 틀렸다. 개념은 실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판단도 자가당석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추리는 전부 다 엉터리다. 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 자체가 다 엉터리다. 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반논리학인 중간 논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엉터리라는 점을 어떤 사상, 어떤 불교 교리에서 증명하냐 하면은 불교의 공사상과 실체가 없다 이런 얘기죠. 이 공사상은 사실은 연기사상이다. 연기. 모든 것이 다 얽혀있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상과 연기사상에 의해서 개념론을 비판합니다. 개념론을. 그 다음에 판단은 어떻게 비판하냐 하면은 우리가 판단을 내릴 경우에 아마 전에 제가 14무기, 14난문을 얘기할 때 부처님이 침묵하신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어딘가 계실까? 계시지 않을까? 아니면 계시면서 안 계실까? 아니면 계시지도 않고 안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시 말하면 네 개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작동됩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면은 이 네 개의 판단은 벗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판단은 이제 간단히 도식적으로 설명하면 무엇이 A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판단은 not A다. A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세 번째 판단은 A면서 not A다. 이게 세 번째 판단이고요. 네 번째는 A도 아니고, not A죠. A도 아니고, 그 다음에 not A도 아니다. no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읽고, 이것을 잊고, 이것을 삼고, 이것을 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달은 분은 돌아가신 다음인가 계시다. 이거 not A는 계시지 않다. 세 번째는 계시면서 안 계시다. 네 번째는 계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계신 것도 아니고, 안 계신 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죠. 세상은 상주한다. 상주하지 않아 무상하다죠. 상주하면서 무상하다.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무상하지도 않다. 이것도 네 번째, 이제 네 개의 판단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식의 네 개의 판단을 사구 분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개념을 조합을 해서 개념을 이제 합해서 어떤 판단을 만들 때는 이렇게 네 가지 방식을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판단을 비판할 때는 다시 말해 사구 분별을 비판함으로써 사구 부정에 의해서 판단을 비판합니다. 판단을. 그 다음에 이 추리를 비판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추리 비판하는 그런 방식은 어떤 추리를 내세울 경우에는 그것과 반대 결론이 나오는 동등한 타당성을 갖는 그런 추리를 또 내세워줍니다. 그래서 네 말이 맞다면은 이렇게 반대 말도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말 틀렸다, 내 말도 버릴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추리를 비판하는 방식이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드렸던 자띠논법 혹은 상논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논법에 의해서 추리를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어떤 의사가 이게 이제 짜라카 쌍히타라고 이제 짜라카 쌍히타 3장 8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인도의 아유르베다라는 그런 인도 고대 의학서적이 있었죠. 여기에 3장 8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짜라카 쌍히타가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 그 일부에서 내과 의사가 갖춰야 될 논리학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자띠논법, 상논법의 원초적인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기에서는 웃따라
웃다라는 답파, 답변을 해서 파한다. 답파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떤 예를 들고 있냐면은, 어떤 의사가 이제 평생 오랫동안 의학을 연구하다 보니까는 그 의학에 대해서 어떤 조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질병이 있을 경우에 질병과 질병의 원인은 동질적이에요.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몸이 춥고 오슬오슬 떨리는 느낌이 든 사람은 냉병에 걸린 거예요. 감기. 그렇죠? 감기 몸살이 든 사람 막 춥죠. 그렇죠? 입을 막 뒤집어 쓰고 추운 느낌이 드는 병은 그 원인은 추운 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병은 병의 원인과 동질적이다. 마치 감기 몸살처럼 냉병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의 추리를 통한 하나의 이제 구성된 사고죠. 그럴 때 이 다파, 자티논법에 의해서 그걸 비판할 때는 어떻게 비판하냐면은 반대 얘기를 해버려요. 어떤 병은 그 병의 원인과 이질적이다. 마치 동상과 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동상은 차갑기 때문에 동상이 들었죠. 추웠기 때문에 들었는데 동상 걸린 사람이 느끼는 느낌은 어떤 느낌입니까? 뜨거운 느낌이에요. 발이 막 불이 펄펄 타는 것 같아요. 발이. 그렇죠? 그래서 차가움 때문에 뜨거운 병이 들은 거죠. 그죠? 동상일 경우에는. 그래서 반대되는 사례를 제시해 줌으로써 앞에서 병은 병의 원인과 동질적이다. 차가운 바람을 쐈을 때 몸살 걸리듯이 이렇게 이제 했던 그 얘기, 그 추리를 갖다가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병은 병의 원인과 동질적이다라는 그런 그 어떤 추리를 통한 결론은 보편타당한 진리가 아니죠. 근데 그게 보편타당한 진리가 아니라는 점을 뭘로 증명했어요? 반대 결론이 나오는 추리. 그러니까 동상의 예를 들어갖고 이제 증명을 했죠. 그런데 그러면 병은 병의 원인과 이질적이다 이게 맞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내세운 이 추리도 버려버려요. 이게 자티논법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추리를 내세우면은 반대 결론이 나오는 추리를 내세워갖고 너도 버리고 나도 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티죠.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방식에서 개념과 판단과 추리를 비판하는 것이 바로 이제 중간 논리인데 이렇게 중간 논리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구성한 그런 사고 전체를 다 비판하죠. 근데 물론 용보살 당시에 이런 사고 비판의 목적은 우리의 보편적, 일반적 사고가 아니고 그 이전 시대에 아비달마 논사들이 이제 교학 체계를 만들 때 사용했던 그런 사고 방식들, 이걸 논파하고 있죠. 그래서 이 중관학을 연구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이유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일상적 사고가 아니고 아주 현학적인 그런 교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비달마 논사들의 아주 고교리, 이걸 비판의 대상으로 사석을 또 논파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관학을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비달마 교리에 대해서도 명확한 조망이 있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중간 논리에 대해서도 명확히 익히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양쪽 다 우리가 익히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중관학이 참 이제 어려웠고,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라 시대까지는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 벽제, 신라 시대까지는 중관학이 많이 연구했죠. 원효 스님 저술 중에도 이제 중관에 대한 게 많이 있고요. 또 원효 스님 사상 속에도 중관 사상이 많이 있고요. 또 이 중국의 중관학인 삼론학,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죠. 삼론학, 길장 스님이 집대성하신 그때 삼론은 중론, 십론, 12문론, 백론이라는 그런 세 가지 중관학관계 논서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종파가 바로 삼론종이죠. 그래서 삼론학은 이제 그렇게 세 가지 논서를 연구하는 그런 중국의 학문인데, 그 길장 스님의 삼론학이 이제 나중에 서원불교에도 영향을 미치고 아주 큰 역할을 하는데, 길장 스님의 스승의 스승의 스승,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뻘 되는 스승이 바로 고구려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에 승랑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요동성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분이 아주 위대한 이제 중관학의 대성자죠. 그래서 이분은 저술은 없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이 성인은 저술이 없다 얘기하죠. 성인은. 그러니까 성자는 저술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의 말씀만 그 제자들이 기록을 해서 공자님이나 예수님이나 부처님도 마찬가지고요. 남겨놓는 것이지 저술하지 않죠. 이 승랑도 사실 너무 위대했기 때문에 저술이 없던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이분이 직대성한 그런 삼론학을 나중에 길장 스님이 계승을 해서 이제 후대에 큰 영향을 미친 삼론학으로 완성을 하게 되죠. 근데 어쨌든 삼국시대까지는 삼론학이 연구가 됐는데 고구려 이후에 삼국시대 끝나고 나서 통일신라 끝나고 나서 고구려 이후부터는 중관학에 대한 연구가 끊어져요. 사실 거의 끊어지다시피 합니다. 근 1000년간을 이제 끊어져 있다가 이제 근세에 와서 현대적인 이 불교학이 연구되면서 비로소 중관학이 수십 년 전부터 이제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이게 중관학인데, 일단 이제 오늘 이 중간 논리에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비판 중에 개념 비판, 판단 비판, 추리 비판 중에 개념 비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장 쉬운 이제 예를 들어 갖고 긴 것 짧은 것을 얘기할 경우에요. 어떤 막대기를 누가 가져왔는데 이제 상당히 긴 막대기를 가져왔어요. 참 그 막대기 길다 했을 경우에 그때 그게 그냥 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길다는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짧은 막대기가 염두에 두어져야지 돼요. 그렇죠? 생각 속에서 짧은 걸 생각하고 있다가 가져왔을 때 아이고 길고 참 긴 막대기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똑같은 막대기가 내가 더 긴 막대기를 염두에 두고 있다가 그 막대기를 가져왔을 때는 짧아져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의 막대기인데 어떤 경우는 길어지고 어떤 경우는 짧아지죠. 그러니까 실제 그 막대기의 길이는 원래 가져왔던 막대기 길이는 실체가 없죠. 이게 그 막대기의 길이가 공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공하다고 할 때 이 공의 의미가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상대성을 의미합니다. 상대성.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의존해 있는 것이다. 긴 막대기라는 그런 생각은 짧은 막대기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또 어떤 것이 깨끗하다 더럽다 이것도 상대적이에요. 지금 이 방이 깨끗하다 할 경우에는 더러운 방에 이제 비교를 했기 때문에 깨끗하다는 판단이 생기는 거고 더 반짝반짝하게 윤을 낸 그런 방을 비교할 경우는 아이고 여긴 지저분하구나 하고 다시 같은 방인데도 불구하고 그 판단이 바뀌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공의 의미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것과 비교한다는 것이 바로 연기이기 때문에 방의 깨끗함 더러움 혹은 막대기 길이가 실체가 없구나 공하구나 하고 알 수 있죠. 이것이 개념 비판의 가장 쉬운 예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학에서는 이제 나중에 더 나가면 눈도 없고, 그러니까 긴 것도 실체가 없지만 눈도 없다는 얘기하죠. 그러니까 반야심경에서 무안입이 설시는 이런 얘기 나오죠. 눈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틀림없이요.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다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 불도 없고 연료, 장작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 만사가 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논증하는 것이 중간학인데 그래서 이 중간학서 개념을 비판할 때 다시 말해 공의 논리를 구사할 때 그 비판의 대상이 되는 소재는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긴 거, 짧은 거, 잘난 거, 못난 거, 똑똑한 거, 어리석은 거 이런 것들은 쉬워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어느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도 더 좋은 학교 가면은 이제 공부를 못하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가 있죠. 내가 잘났다 못났다 부자다 아니다 다 전부 다 연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부자도 아니고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원래 잘생긴 것도 아니고 원래 못생긴 것도 아니고 원래 똑똑한 것도 아니고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게 공하다는 의미죠. 공하.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은 이해하기 쉬운데 더 나아가서 눈이 없다는 걸 제가 이제 중론에 이제 그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야심경에서 틀림없이 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안입이 설신 이렇게 얘기하죠. 눈이 없다. 무안이죠. 무안. 그 다음에 눈도 없는 게 아니고 무색성양 미촉법. 색은 눈의 대상이에요. 눈도 없고 시각 대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을 중간학에서 어떻게 논증하냐 하면은 이제 중간학이 총 27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3장에서 이제 관 육경품입니다. 6가지 감각 기관에 대한 6가지 지각 기관에 대한 논파, 지각 기관에 대한 고찰이라는 그런 그 챕터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그러니까 눈을 논파할 때 이 눈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다. 스스로를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것을 보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눈도 공하고 그다음에 눈의 대상, 이 시각 대상, 색도 공하다 하는 그 논증입니다. 그러니까 설명드린다면은 틀림없이 눈이 눈을 못 봐요. 여러분 한번 자기 눈을 보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갖다가 안 보이죠? 그렇죠? 아무리 둘러봐도 이 코만 보이고 이렇게 보면 머리카락이 보이는데 눈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주 단순해요. 너무 쉬워요. 눈이 없다는 얘기가. 근데 아마 이 얘기하면은 내가 내 눈을 볼 수 있어 하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됩니까? 거울에 비치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간학에서는 거울에 비쳐 보이는 내 눈의 모습은 눈이 아니고 눈에 비친 시각 대상이에요. 대상. 그렇죠? 그건 눈이 아니에요. 눈은 보는 힘이 있고 보는 작용이 있는 게 눈이죠. 그러니까 보는 힘이 있고 보는 작용이 있는 눈은 절대 내가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이 없다, 눈이 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눈과 시각 대상 바깥에 보이는 이 세계는 서로 상호관계에 있어요. 눈 감으면 바깥 세계도 없어지죠. 또 내가 눈이 있는 거, 보는 힘이 있다는 걸 알려면 눈을 떠야지 돼요. 바깥 대상이 있어야지만 눈이 있구나 하고 수가 있어요. 맹인 같은 경우, 시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검은색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흰색, 빨간색이 무엇인지 도저히 짐작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듯이 이 대상, 색깔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눈이 있는 것을 알고, 눈이 있기 때문에 색깔의 세계가 있는 걸 아는 거죠. 상호 의존 관계죠. 아까 긴 것이 있기 때문에 짧은 것이 있듯이 똑같아요. 눈과 시각 대상, 그러니까 안근과 색경은 긴 것, 짧은 것처럼 연기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연기적인 관계에.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상호 맞물려 있죠. 긴 것이 없으면은 절대 짧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긴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막대를 가져왔을 때 짧다 길다 말을 못해요, 절대요. 그렇죠?
짧다 할 경우에는 긴 걸 염두에 둬야지 돼요. 같이 발생해 항상. 원래는 길지도 짧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무슨 사물을 바라본다고 생각할 경우에도 눈을 염두에 두니까 저건 대상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이 눈을 볼 수 없다. 그래서 눈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앞만 뒤져봐도 눈이 없어요. 눈이 없어요. 그렇죠.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쪽이 없어지면은 거기에 의존한 반대쪽도 없어져요. 저것도 실제 나한테 눈에 비친 대상 세계다 하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사실 세계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엄밀히 보면 색도 공한 거예요. 그래서 무색성향 미촉법. 눈이 있어야지 대상이 있는데 눈이 없으니까 대상도 없어요. 긴 것이 있어야지 짧은 것이 있는데 긴 것이 있으면 짧은 것이 없어지듯이 눈이 눈을 볼 수 없으니까 눈이 공하고 또 눈이 해체가 되니까 거기에 대응될 수가 없죠. 뭔가 있어야지 대응될 텐데.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상도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눈 대상이 있어야지만 양자의 관계인 안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안식. 그렇죠? 안근과 색형, 대상세계 이 두 개의 관계가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 그렇죠? 눈을 본다는 그런 의식 마음인데 양쪽이 다 해체가 되니까는 안식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봐도 보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명제가 옛날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들어도 듣는 게 아니고 봐도 보는 게 아니다라는 명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명제를 지금 중론에 입각해서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물론 이 중론서는 총 450개 이상의 개송에 걸쳐서 온갖 개념들을 논파하고 있어요. 온갖 눈, 귀, 코 다 논파하고 있고요. 허공도 논파하고 있고 허공도 그다음에 열반, 윤회, 열애 아니면은 무슨 고진별도 사성제 모든 걸 다 논파하고 있는데 제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건 몇 가지만 쉬운 것만 제가 이제 소개드린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불이 있다. 헐헐 타는 불을 얘기합니다. 불을 갖다가 그다음에 연료가 있다. 그죠? 연료, 장작 같은 거 이런 게 연료죠. 이런 생각을 하죠. 틀림없이 세상에 불이 있어요. 불이 있는데 중론서는 불도 없다, 불도 공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연료도 없다. 왜냐하면은 이것도 아주 명확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부처님이든지 이 논사분들, 큰 스님들이 가르치신 그런 진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 진리를 알 수가 있냐 하면은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야타부탐, 초기불전서는 있는 그대로를 갖다 야타부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있는 그대로 곰곰이 그냥 가만히 보면은 아이고 그렇구나 하고 알게 돼요. 근데 이제 보세요. 불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불만 왜 따로 혼자 존재하는 거 본 적이 있으세요? 불만. 연료 없이 불만 있는 거. 긴 건 없이 짧은 거 있는 게 볼 수 없었죠? 눈 없이는 대상이란 말 못 붙이죠? 그렇듯이 불만 타고 있는 거. 우리가 장작을 쌓아놓고서 불 붙이라 할 때 성냥 탁해서 가져오죠? 그럴 때 불만 갖고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벌써 성냥이라는 어떻게 돼요? 연료가 개입이 돼야지 돼요. 성냥개비라는. 그러니까 항상 불은 연료의 계제가 돼서 불이 존재하지 불만 따로 헐헐 타는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장작은 연료이기만 하고 성냥불은 불이기만 하다 하는 착각을 하죠. 그래서 불을 가져와서 붙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냥불 말고 라이터를 켜서 가져와도 마찬가지예요. 라이터 불도 불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가스라는 연료이기 때문에 불길이 타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만 따로 있는 연료는 이 불은 없다는 얘기예요. 불만 따로 있는 경우는 항상 연료가 개입이 되죠. 대상이 있으니까 눈이 있고 눈이 있으니까 대상이 있듯이 긴 게 있으니까 짧은 게 있고 짧은 게 있으니까 긴 게 있듯이 연료가 있으니까 불이 있고 불이 있으니까 연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이관계죠. 그러니까 불은 실체가 없어요. 불은 따로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불이 공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논증이고요. 그럼 반대로 연료는 따로 있겠다. 불은 없어도 뒷곁에 헛간에 장작을 쌓아놨으면 그건 연료 아니에요. 불은 안 붙어도 연료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연료도 실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중론의 논리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론의 총 27개의 챕터, 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10품, 10장, 관연가연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가연. 연은 연료. 연은 이제 불, 가연은 연료죠. 그러니까 연료와 불에 대한 관찰, 연료에 대한 고찰이라는 그런 챕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작을 이제 쌓아놓고서 이게 필요없이 장작은 연료이기 때문에 불은 없어도 불이 안 붙어도 장작은 있지 않냐, 연료는 있지 않냐 하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장작일 경우에도 사실 불이 안 붙었을 경우에는 장작이라는 말을 못 붙여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의상순이 법성계에서 얘기하듯이 무명무상설일지 이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장작을 안 쌓아놨어도 집을 짓다가 그죠? 소나무 통나무를 많이 쌓아놨는데 집을 짓다가 집 짓는 건축 재료가 모자랄 경우에는 그 장작을 가져와서 석가래 같은 거 만들게 되겠죠, 석가래. 그때는 뭐예요? 뒷곁에 쌓였던 장작은 장작이 아니고 이것은 건축 재료였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건축 재료였죠. 그 다음에 장작이 잔뜩 있었는데 동네에서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막 보다가 무기를 들고 나가는데 장작을 들고서 막 무기를 쏠 수 있죠, 몽둥이 같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무기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는
이렇게 때 헛간에 쌓여있는 나무 토막도 원래 장작이 아니에요. 뭐든지 다 될 수 있어요. 일직일체예요, 사실은요. 장작 하나가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 언제 장작이 되느냐, 언제 연료가 되느냐? 불이 붙어야지만 비로소 아이고 이게 연료구나 얘기할 수가 있어요. 불이 붙어야지만. 그러니까 이 불도 실체가 없고 장작도 실체가 없죠.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무자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이런 식의 이제 논리가 이제 이 공하다, 연기에 의해서 공을 다시 말해서 하나의 개념, 하나의 단어를 논파하는 이제 그런 중간 논리다라고 이제 제가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논파해 가다가 나중에는 삶도 없고 죽음도 없다. 삶과 죽음도 똑같아요. 긴 것 짧은 것처럼 서로 의존된 개념이에요. 죽음이 없으면 우리 이 삶에 대해서 삶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죽음을 염두에 두니까 아이고 나는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하는 거예요. 또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있다고 착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죽음이 있다는 착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도 긴 것 짧은 것처럼 서로 의존 관계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는 원래 엄밀히 보면은 긴 것 짧은 게 원래 없었듯이 눈도 대성도 없었듯이 장작도 연료도 원래 실체가 없었듯이 삶도 죽음도 원래 실체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삶 죽음도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배운 그런 개념일 뿐이에요. 개념. 그래서 사회의 어떤 인생관 세계관에 취해 빠져서 만든 개념일 뿐이지 원래는 삶도 없고 죽음도 없죠. 이런 식의 낱낱의 개념을 논파하는 논리는 공사상과 연기사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이것이 이제 중간 논리고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오늘 그 강의에 이어서 중간 논리에 대해서 또 남은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